대공황 이후 전 세계 금융 충격을 준 사건 꼽아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현재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오랜 기간 그 영향 하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처럼 재밌는 금융 이야기 영머니. 저는 유튜브를 하는 증권사 팀장 이현민이고요. 저는 영화하는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른 영화 제목이 뭐죠? 오늘 영화 마진콜입니다. 아, 마진콜. 네. 마진콜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해외 파생이라는 걸 담당하거든요. 파생 네네. 상품 할 때 마진콜 진짜 많이 발생해요. 네. 우리 업이랑 관계된 영화다. 제목만 듣고 올코인이 좋다. 그리고 딱 봤는데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는 사실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지만 네. 그 금융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영화는 친절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 네. 것 같긴 해요. 오늘 좀 친절한 부분을 팀장님께서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진콜 영화 조금 더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진콜은 2013년 영화고요. 제프리 챈더 감독의 영화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으로 이제 퇴직 통보를 받은 리스크 관리 팀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 피터에게 곧 닥칠 위기 상황을 정리한 USB를 전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에릭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피터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력 상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문제를 자기 상사한테 보고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증권사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데 가정을 좀 둔 것 같아요, 영화가. 네, 맞아요. 실제를 모티브로 한 비슷한 금융위기 때 영화도 있는데 네. 이건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일단 여기에 영화 속에서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MBS인데 네. MBS가 뭔지도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렇죠. 영화의 제목이 마진콜인데 마진콜의 의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나오지 않죠.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마진콜을 먼저 설명드리면 마진콜 이제 뭐 용어 검색 한번 해보시면 원래는 파생 상품이라는 걸 거래할 때 네. 파생 상품은 전액을 다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 거래되는 금액의 일부를 증거금이라는 형태로 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세 같은 거죠. 네, 아파트 그렇죠. 사는 것처럼. 근데 이 일부 금액이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을 봐서 일부 꼭 넣어놔야 되는 보증금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마진콜이고요. 네. 고객들이 마진이 부족하다고 전화를 하니까 네. 마진콜 그렇게 네, 네, 되는 네. 거고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 이제 투자자가 부족한 돈을 입금을 하거나 거래를 종료시키는 게 마진콜이거든요. 네. 실제 마진콜은 없고요. 그렇죠. 그거 네. 마진콜이 벌어졌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더 채우거나 거래를 종료하는 거 그 부분에서 착안해서 마진콜이라는 제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한국 부제목 보면 뭐 24시간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영화가 24시간 안에 거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네. 예. 사실 이제 부제 같은 경우도 한국 영화로 수입을 할 때 부제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제로 붙을 경우에는 그 제목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수입하시는 수입사도 마진콜이라는 용어가 일반 있잖아요. 관객들한테 충분하게 이 영화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제를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오히려 부제가 좀 더 와닿던 것 그쵸. 같아요. 네. 이게 영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네,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짧게 얘기 드리면 이게 2008년 그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네. 그 사무실을 보고 이게 옛날 배경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낀 게 모니터를 보시면 모니터가 두꺼워요. 사무실 모니터가 그런 디테일을 찾으셨군요. 네. 왜냐면 제가 2008년부터 금융회사 직장 커리어가 200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부터 일을 해갖고 제 컴퓨터 모니터 두께가 그렇게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억이 거기서 팍 돋으면 이게 그때 얘기지 이러면서 막 약간 추억에 제가 막내 때 막 금융위기 때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혼자 밤새 야근하는데 막 밤에 막
미국이 사고 친 거잖아요. 이 그렇죠. 금융위기. 그 밤에 미국에서 엄청 막 뉴스가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데 추억의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엄청났죠. 네. 네. 그 뭐 국내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갔고 미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회사들도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 파산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리만이 망하기 전에 뭐 다른 회사도 그 전에 좀 망했어요. 리만보다 좀 더 작은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네. 막 뉴스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막내 때라 아 일이 많아지네. 뭐가 복잡한 게 많네. 이런 지금과 다르게 아무래도 네네.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게 많았고 사실 이제 지나가서 오늘 또 이제 촬영 때문에 한번 뒤져 보니까 뭐 나름 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2008년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원래 미국 금리를 관장하는 연방준비제도라는 FED. 예, 그런 기구에서 저금리를 유지를 했었어요. 네. 경기 활성화를 네. 위해서 금리가 낮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도 코로나 시기에 겪었죠.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거나 혹은 주택 가격 이런 게 네. 상승이 많이 돼요. 그때는 또 중국이 막 도약하던 시기라 원자재 가격도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도 막 오르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막 오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자가 오르는 것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주택을 막 사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안 해주는데 네.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신용자한테도 막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집을 막 사게 했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집을 살 사람이 다 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안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니까 가격이 막 폭락하고 그 집값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대출 상품이 망가져요. 아까 말씀해주신 MBS라는 게 그런 대출 모기지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CDO라고 부채, 그러니까 누군가 빚을 진 거죠. 부채를 모아서 그거를 담보로 또 다시 상품을 만든 거예요. 네. 채권 그런 거를 이제 파생 상품의 파생 상품인데 네. 이걸 감싸서 또 하나 만든 거가 있으니까 이게 연쇄 효과가 있었던 거죠. MBS도 있고 CDO도 있는데 사람들 빚을 안 갚아서 MBS가 부실화되고 이게 부실화되니까 이걸 연계된 CDO도 부실화되고 이거를 투자한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부실화를 겪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투자자들도 막 옆에 회사들 망하고 그러니까 또 돈을 빨리 회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망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CDO가 뭔가 원래 금융 회사들은 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네. 미국 국채를 진짜 많이 그렇죠. 사요. 네. 근데 미국 국채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서 돈을 버는 걸 연구한 건데 제가 한 명한테 법님한테 돈을 빌려드려요. 네. 법님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반반이잖아요. 네. 또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줘요. 갚을 수 있고 안 갚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100명이 되면 점점점 확률이 안 갚을 확률보다는 갚을 확률이 조금은 높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활동이라면. 네. 그래서 부실한 채권하고 약간 덜 부실한 걸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네. 당시 생각할 때는 이런 CDO 상품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 생각을 해서 많이 투자를 했고 CDO 투자를 하니까 돈이 더 시장에 풀린 거죠. 그 돈이 다시 그 주택담보대출로 가고 주택담보대출이 남아돌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막 대출을 일으켜야 되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은행에서 막 대출을 일으켜서 막 집사라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은 다 사고 그다음 돈은 좀 없지만 그래도 갚을 것 같은 사람도 다 사고 돈도 없고 갚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집을 사게 해야 돼. 그게 서브프라임. 네.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네.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닌자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닌자 대출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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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노 인컴 수입이 없고 아. 노 에셋 네. 자산도 없는 돈도 아, 없고 그러니까 네. 재산도 없고 네. 수입도 없는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 조짐이 있었던 거죠. 비정상이라 판단하는 신호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그 서브프라임을 일으키게 된 원인, 과도한 어떤 대출. 근데 당시에는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다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CDO라는 상품이 안 갚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대출 모두가 안 갚아야 CDO가 망가진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안 갚는다는 케이스를 생각을 못한 거죠. 왜냐면은 그 대출을 보통 갚으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막 이렇게 그렇게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뭐 저희들 이렇게 촬영 준비하면서 질문 중에 여기 주인공처럼 뭐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그때 분위기는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군요. 금융권 특징이 잘 되는 상품 뭐 A 회사가 하잖아요. B 회사도 똑같은 거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더 파급이 컸던 거죠. 되게 그 당시엔 되게 낙관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본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너무 과신한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가 맞을 거라는 뭐 여기서도 약간 모델링이 잘 맞을 거라는 게 뭐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근데 이제 모델링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아 그래도 뭐 금방 망하진 않을 거야. 이게 되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에서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큰 사건은 없고 그 하루 밤 사이의 일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 문제를 실행할까 말까를 계속 밤사이 고민을 그쵸, 하다가 그쵸. 결국 실행을 하는 옮기는데 결국 실행하는 장면은 별로 크게 이렇게 나오지 부각되지도 않죠. 않고 그냥 이렇게 전화 목소리로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고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적으로 막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로 그려지는지 영화의 감독이 어떤 의도였는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약간 냉혈한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경우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같은데 지금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현직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금융권 사람들이 냉혈하니고 뭐 돈만 밝힌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꼭 그렇지는 않고 아 여기 좀 배경 설명 좀 하면 여기 영화 시작할 때 저 대규모 정리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고할 때 그냥 막 바로 내보내고 그렇죠. 뭐 얘기하고선 당장 나가 그러면 바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한국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건 노동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은 노동법이 생각보다 근로자를 그래도 상당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외국계 기업은 그렇게 많이 돼요. 저희랑 거래하는 파트너인 분도 그냥 출근했는데 보스가 부른대요. 차나 한잔 할 것처럼 앉으면 바로 설명한대요. 너 오늘 잘렸어. 지금 이 차를 마시고 나가면 경비원이 1층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럼 네 짐은 우리가 택배로 보내줄게. 그리고 바로 끝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원을 자르면 회사의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다. 뭐 거기 회사 자기 자료도 있고 막 영업적인 것도 있고 그걸 되게 고려하는 것 같고 한국인은 그 뭐 법 제도를 떠나 또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르면 아 뭐 뭔가 요구를 하겠죠. 비인간적이네 뭐 이러면서 그다음 왜 금융권 사람들이 이렇게 냉혹하다고 사람 자르는 거에 막 익숙하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개인 추론인데 공장은 경기가 안 좋고 하면은 공장을 멈추면 되잖아요. 회사에 돈이 제일 많이 드니까 생산하고 원재료 사서 생산하고 하는데 근데 금융권은 공장처럼 설비가 없어요. 그렇죠. 다 사람이 그냥 인건비예요. 사실은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멈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없애면 일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금융권이 좀 많이 자른다. 냉혈한 아니냐. 그 제가 이렇게 계속 자른다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외국계 회사들이고 한국 회사는 아까 얘기 드린 노동법 때문에 불가능해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한국은 또 정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안 되고 확실히 외국계 투자 회사들은 그런 부분이 좀 냉혹한 면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 감독님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배우들 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명배우들도 정말 많이 캐스팅하고 맞아요. 뭐 케빈 스페이시라든지 뭐 제레미 아이언스도 다이어리스리에서 나온 되게 멋있는 배우고 뭐 데미 무어도 심지어 그렇게 데미 무어 몰랐어요 맨 처음에. 데미 무어도 나오고 분량이 크지 않는데도 선뜻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원래 데미 무어 정도 되는 배우라면
나 이런 역할 줘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심지어 감독님이 데미 무어가 출연해준다면 제레미 아이어스 정도 되는 대표를 너한테 줄게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역할을 맡겼죠. 데미 무어가 선뜻 이제 출연을 결심하면서 출연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님이 이 배역을 만들 때 되게 양면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느 부분에 그렇게 보이셨어요? 이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다 냉혈한처럼 그려지지만 모든 배우들이 다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약간 따뜻함, 꼭 인간적인 면을 따뜻함이 아니더라도 좀 약한 모습이라든지 예, 우울한 모습이라든지 있죠, 예, 있죠. 후회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숫자나 일적인 외 반면 그러니까 이 안쪽인 내면을 보면 다들 불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비중이 좀 높은 사람 기준으로 케빈 스페이시만 해도 네. 약간 그런 개인적인 면모를 중간중간 잘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케빈 스페이시가 특히나 이런 역할을 되게 잘합니다. 그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거기 이제 프란시스 그 대통령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역할도 정말 이제 머리가 좋고 교활하고 영리하고 차갑고 막 그런 역할을 너무 잘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약간 그쵸. 성추문 사건으로 잘리게 되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윌 에머슨 역할을 하고 있는 폴 베타니 같은 그 배우는 심지어 윌 에머슨 연기 진짜 잘했어요. 잘하시죠. 되게 공감 가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좀 되게 좋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금연검 씹잖아요. 네. 그게 되게 그런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금연검 막 찾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맞아요. 그분도 좋았어요. 그분이 사실은 그 이후에 되게 유명한 영화에서 나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비전으로 나옵니다. 자비스 역할을 했고 비전 역할을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거래처들과 통화하는 장면도 맞아, 이분이에요. 네, 이분 목소리로 다 할 맞아.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멋진 역할로 나오죠. 전혀 기억 못했어요. 비전은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칠하고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들도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랬죠. 재밌네요. 네. 사실 저는 케빈 스페이시가 나와가지고 뭔가 약간 초반에는 제 개인적으로 막 정리해가고 있는데 그 관심도 없고 자기 개인적인 뭐 계획이 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나 보다. 근데 막판에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의외로 되게 상식적인 보스인데 그런 컨셉? 그렇죠. 걔 묻는 장면에 맞아요. 다들 인상 깊었나 봐요. 사실 저는 그냥 되게 담담했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떠한 사람도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감독님이 원하는 이제 구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서브프라임이 안 터졌으면 약간 더 패권을 잘 유지했을 텐데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그 회장이나 사장의 결정이 맞죠. 그렇죠.